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10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독서 지문 중에서 형법에서의 조회 개수에 관한 재미있는 지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문단 들어갑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이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 구성 요건이라 해놓고서 이제 하나하나 또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해설이 나올 텐데요. 근데 이 내용이 즉 이른바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 하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 인정돼야 하고 이게 그 형사적인 내용이 이 법지문으로 독서 지문 나올 때는요 거의 뭐 기본 배경 지식 같이 1분단을 거의 이런 내용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내용이 좀 생소한 분들이거나 좀 약간 가물가물한 분들은 이 1분단을요 일단 배경 지식 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또 머리에 담아두시면 이런 이제 형사적인 내용에 관한 법지문 나왔을 때 상당히 빨리 풀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일문단 내용이 이런 유형의 이런 내용의 법조문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되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다시 하나하나씩 해설이 들어갑니다. 이때의 구성 요건이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으로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이를 불법이라고 부른다 했는데요. 자, 근데 여기 예를 앞에 구성 요건 단계에서 절도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위법 단계에서 정당방위가 나오니까 이게 사실 절도의 정당방위라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당방위가 나올 만한 거는 예를 들어서 가장 전형적인 게 저 구성 요건이 폭행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죠. 네, 옆에다가 제가 적었습니다만 딱 구성 요건에는 남을 때렸으니까 일단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정당방위와 같은 그런 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위법하지 않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했는데 2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3단계가 나옵니다. 자, 이제 불법이라고 평가되더라도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음에도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만 행위자 책임이 인정된다 하면서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3살짜리 아이의 행위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어린애가 뭘 안다고 뭐 그렇게.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봐서 이제 이런 애들이 혹시 구성 요건에 해당한 행동을 했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언론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거 많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용어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죠.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어떠한 범죄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있는데 갈수록 이제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런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범죄들이 너무 흉폭해지고 진짜 어른 뺨치는 범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된다 그런 논란이 지금 많이 지금도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이런 형사 미성년자를 낮춰야 된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도 만 14세 미만을 나이를 낮추는 건 아직까지 뭐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요. 첫 문단은 제가 방금 거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구성 요건, 위법성, 또 책임 능력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또 기본 지식을 1문단에 깔아놨을까요? 하여튼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단 흥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생명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는 원칙인 책임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일단 이 두 번째 문단부터는요, 그걸 전개하는 이제 주제가 이 범죄 구성 요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3단계째, 즉,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그런 그 서술이 지금 계속 이제 더 거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전개가 돼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임주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임주에 대해서 또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네요. 이는 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적정성 원칙과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이중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자, 다시 한번 굳이 개념 이해하는 데는 크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책임주의의 기본 개념으로는 적정성 원칙과 이중평가 금지 원칙이 있다 정리되고요. 이를 고려해 범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요. 그 성립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성립. 자, 그래서 아까 우리 1문단에서 봤던 범죄 성립 요건을 기본적으로 그 배경에 쭉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서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구성요건, 위법 책임 다 이렇게 인정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책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문단 책임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 문단을 끝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개수가 죄우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자, 드디어 이제 이 지문의 이제 핵심 본문입니다. 즉 이렇게 죄의 개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1문단, 2문단에 걸쳐가지고 범죄 구성 요건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3단계에 해당하는 책임에 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3문단부터가 본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때 죄의 수가 하나인 것을 일죄, 또 죄의 수가 여러 개인 것을 수죄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개념 설명을 하는데 좀 유형화가 좀 되고 있네요.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일죄는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이어서 일죄에는 그러니까 일단 일죄 유형이 지금 첫 번째 하나 행위가 하나 구성 요건, 다음 두 번째가 또 이제 다른 유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일죄에는 외관상으로는 여러 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 요건 사이에 논리적 관계로 인해 하나의 구성 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조 경합이라 부른다. 네, 상당히 좀 낯설고 생소한 용어입니다. 하여튼 이 법조 경합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여러 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러 개 구성 요건 별로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관상 여러 것처럼 보이는 구성 요건 간에 논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성 요건만 적용되고, 그러니까 역시 범죄 개수는 하나만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때에는 하나 또는 여러 행위에 대해 적용을 넣을 수 있는 법조문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야, 역시 이 죄의 개수 따질 때에도 역시 그대로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하여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장까지 몰래 위조하여 찍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그렇죠. 이 계약서 위조했으니까.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 요건과 인장, 즉 도장 위조한 거, 인장 위조죄의 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근데 외관상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인장을 위조한 것이므로 불법을 이중 평가하지 않기 위해 사문서 위조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즉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인장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로 본다. 역시 그러니까 한 개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니까 수죄가 아니고 일죄죠. 네, 이렇게 엄연히 법조 경합은 일죄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죄에 대한 문단이 나오겠습니다. 자, 수죄로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과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 있다. 자, 일단 이 수죄라는 개념의 공통적인 개념은요, 죄의 개수가 여러 개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거 공통적인데 행위가 하나이냐 여러 개냐에 따라 가지고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론 나누네요. 자, 이거 용어도 상당히 생소합니다만 하여튼 유형만 잘 일단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상적 경합은요, 행위는 하나, 근데 죄가 성립하는 건 여러 개. 또 실체적 경합은 행위도 여러 개, 죄의 개수도 여러 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개의 돌을 던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리창을 깨서, 자, 이거는 한 개 돌을 던진 거니까 행위가 한 개겠네요. 자, 그래서 유리창을 깨서 하나의 행위, 역시 행위가 하나라고 나오죠. 하나의 행위에 의해 상해죄, 손괴죄가 성립했다면 이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의 수가 여러 개의 경우에는 처벌 문제가 따릅니다.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이 상상적 경합에 대해 형법 제40조는요,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해죄 정해져 있는 형하고 또 손괴죄 정해져 있는 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무거운 죄의 둘 중에 하나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둘 중에서 상해죄하고 손괴죄 중에서 어느 죄가 더 법정형이 무거운가? 딱 느낌은 당연히 상해죄가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이따 또
보충한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자, 하여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죄는 각각의 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형인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뭐 추론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일단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거는요. 다시 일문단에 나온 것처럼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 능력까지 다 인정되는 즉 3단계 요소를 다 갖춘 것을 일단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묻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 그 문단을 흘러가다 보면은 앞에 일문단에 나왔던 기본 개념을 또 까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노리고 또 잘못된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처벌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건 이미 벌써 구성 요건, 위법 책임 능력 다 이 범죄 성립 요건 3단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처벌 문제가 뒤따른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왜 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논의가 나오는데 왜 앞에 바로 앞문단 일죄에 대해서는 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처벌 얘기가 왜 안 나올 거예요. 역시 그것도 원래 일죄는요 죄가 성립하는 게 한 개 죄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 죄 정한형으로 처벌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수죄의 유형에서는 뭐 실체적 경합법이든 상산적 경합법이든 간에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일죄 파트에서는 왜 처벌 얘기가 나오지 않냐 했는데 일죄 파트에서는 죄가 성립하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굳이 처벌 문제가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계속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을 좀 다시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상산적 개념의 경우와 그리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느냐 요거 가지고 요 문단이 다 끝났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의 돌을 던져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고 또 유리창을 깨서 상해죄가 손괴죄가 성립했다면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또 일단 고의적으로 남을 상처를 입히고 깨뜨려야지 죄가 되지 고의도 없이 그냥 잘못 던졌는데 자기가 원래 사람 맞을 생각이 없었고 또 유리창 깨뜨릴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잘못 던져가지고 이렇게 다치고 깨졌다. 그러면 이건 과실만 가지고는 이렇게 상해죄나 손괴죄가 성립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특히 이제 원래 죄명 이름에도 만약에 고의 없이 그냥 과실로, 즉 실수로 남을 다치게 했으면 그냥 상해죄가 아니고 과실치상죄고요. 그리고 손괴죄는 아마 과실로, 즉 실수해가지고 남의 물건 망가뜨린 손괴는 과실에 의한 그러니까 단순 과실에 의한 손괴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지문을 만들자면은 이렇게 한 개 돌 던져가지고 상해죄가 되고 손괴죄까지 들려면 이게 다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 그러니까 사람 다치게 하겠다는 고의, 물건 깨뜨리겠다는 고의. 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이 된 것 같아서 좀 꼼꼼하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 제가 옆에서 잠깐 써보겠습니다. 일단 고의가 인정돼야 됩니다. 네. 아마 수능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감수하시겠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자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이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아예 A라고 묶여가지고 문단 통째로 또 28번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그 A 부분, 즉 실체적 경합에 관한 문단 통째로 본 다음에 28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그 수재 유형이 나오니까 이렇게 실체적 경합에 대한 내용 볼 때마다 이렇게 방금 앞에 문단에서 봤던 상산적 경합 부분하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가 잘 구별을 해가면서 좀 문단 위아래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비교하면 훨씬 나중에 문제 풀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실체적 경합은요 수재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아까 전에 일단 개념은 나왔죠.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개의 죄가 성립, 즉 행위도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개수도 당연히 여러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켜서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경합범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역시 이 실체적 경합이 없이 이게 죄가 성립하는 개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당연히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처벌하는 원칙은 단순 합산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처벌 원칙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네요. 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단순 합산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네, 단순 합산하면 범죄의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행위자의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처벌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체적 경합범 경우에 처벌 원칙을 할 때 단순 합산하지 않는 것은 이거 역시 앞에 두 번째 문단에 나왔던 책임주의와 관련이 있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단에서 책임주의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별도의 처벌 원칙들 중 가중주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가중주의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형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을 가중한다는 게 보통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그 가장 상한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한선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상한의 2분의 1. 여기 지금 숫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또 심화돼가지고 대신에 문제가 나올 경우 또는 아마 다른 유사한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법조문 나올 경우 대비해서 제가 이 지문 해설 다 끝나고 이 사례를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기 지금 지문에는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가중한다는 거는 대개 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져 있는 상한선의 2분의 1이다. 이제 그렇게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하여튼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한 여러 개의 죄 각각이 개별 재판에서 판결이 완료되어 경합범에 대해 형법이 마련한 별도의 처벌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하여튼 이 경합범의 처벌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이 재판을 받을 기회, 즉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 쪽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정리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이제 28번 문제를 보기 앞서서 이렇게 일단 지문이 끝났으니까 일단 수죄의 경우에 상상적 경합하고 실체적 경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우리가 금방 봤고요. 즉 수죄의 경우에서 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하나고 죄는 여러 개 성립. 실체적 경합범은 행위가 여러 개, 죄도 여러 개 성립.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법조 경합 같이 이렇게 일죄의 경우하고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보긴 했지만 이렇게 수죄에 대한 문단을 보다 보니까 일죄에 대한 또 앞에 문단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좀 비교할 것을 비교하고 정리하고 일단 지문 읽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죄에 반해서 일죄는요. 근데 일죄는 행위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하나 또는 여러 행위에 의해. 근데 행위가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지 간에 죄가 성립하는 개수는 하나밖에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은 이 일죄가 되느냐 수죄가 되느냐는 행위 개수가 한 개냐 여러 개냐가 아니고 성립하는 죄가 한 개가 여러 개냐 결국 그거 가지고 이제 일죄인가 수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죄냐 수죄냐는 행위 개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몇 개가 성립하는가. 이렇게 죄가 몇 개가 성립하는가. 즉 아무리 행위가 여러 개더라도 한 개지만 성립하면 일죄. 아무리 행위가 하나라도 죄가 여러 개 성립하면 수죄. 그 중에서도 상산적 경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일죄나 수죄나 가장 큰 카테고리를 구분한 기준만 먼저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도 크게 이제 이 지문 거의 뭐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 다 정리를 마치고 28번 문제를 가서 보겠습니다. 네, 28번 문제입니다. 바로 A가 아까 실체적 경합에 대해서 이 경합범을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문단 통째로였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선제 1번입니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하는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한 것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일정 부분 가중 맞는데요. 이게 가운데 부분이 가장 허탈하게 틀렸습니다. 단순 합산 하지 않는다고 일단 앞부분보다 강조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다시 볼까요? 네, 너무 좀 허탈하네요. 예, 여기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들 마련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바로 일정 부분 가중한다고 하는 가중주의가 일단 기본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일정 부분을 가중한 대상이 뭡니까? 단순 합산한 거에다가 일정 부분을 가중한 것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 일정 부분을 가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가중한 건 맞는데 대상이 단순 합산한 것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을 가중하는 것이지 단순 합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허탈하게 적절하지 않은 거 답 1번이 나왔네요. 네, 나머지 가볍게 보겠습니다.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중복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바로 이것도 이제 앞에 선지 1번하고 연결됩니다. 바로 선지 2번이 저 단순 합산을 하지 않는 이유죠. 네. 그리고 선지 3번 보겠습니다. 경합범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별도의 처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 당연한 얘기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봤습니다. 선지 4번.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에 의한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대로 아까 정의하는 문장이 있었죠. 선지 5번. 경합범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킨다. 이것도 아까 정의하는 문장 바로 그 첫 번째 문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 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확실하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 지문 마친 다음에 첫 번째 문제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26번은요.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네. 상당히 선지들이 심플하네요. 네, 먼저 일주요 개념 당연히 나왔고요. 또 형법의 정의, 형법 정의 요즘은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또 3번 선지, 법조 경합의 종류. 자, 법조 경합의 개념은 나왔는데요. 또 법조 경합의 사례도 나왔죠. 남의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저 매매계약서 위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례는 나왔습니다만 법조 경합의 종류는 안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법조 경합의 종류까지 나왔다면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려운 지문이 됐을 법도 합니다. 다음 선지 4번 책임주 의미 다 이미 앞에 나왔고요. 또 선지 5번 상상적 경합 사례 나왔습니다. 하나에 돌 던져가지고 마치 저 일석이조 같은 거죠. 하나에 돌 던져가지고 사람 상해 입히고 또 유리창 깨뜨리는 손괴한 경우 이거 아까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윗글에서 다루지 않은 거 법조 경합의 종류 안 다뤘습니다. 3번 확실하게 맞았고요. 다음 27번에 가겠습니다. 자, 27번 발문하고 문제 형식은요.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제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한 것은. 자, 근데 내용일치 문제긴 한데 이게 약간 이제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판단을 잘 해야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 이 여기 OX 쳐져 있는 게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느냐 그 판단까지 일단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OX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르면 행위적 책임이 인정된다. 아니, 책임 능력이 없으면 책임 인정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X가 맞는데 그냥 기억 적절하네요. 이것도 자, 허탈하게 바로 이제 1번 기억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4개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제 니은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1단계, 2단계 통과하고 마지막 3단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3단계가 책임이었죠. 네. 그런데 이건 X가 되어야 되는데 5가 나왔으니까 이건 땡이네요. 다음 디귿입니다. 구성 요건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이다. 아까 그대로 정의 문장 나왔었고요. 선지 4번 리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다. 자, 이게 이제 좀 논리적으로 딱 요것만 가지고는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지문으로 가서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여기 바로 이 부분이네요.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이를 불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리을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한 행위는 모두 그 위법한 행위이다. 그게 아니죠? 네, 잠깐만. 그렇죠. 이걸 지금 요겨볼 것이 아니고 이건 마지막 아까 전에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건 미움에 해당되는 얘기고, 자, 리얼은 그게 아닙니다.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다.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정당방위가 나왔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건 X가 되어야 되는데, O라고 했으니까 틀리네요. 그리고 아까 디귿은 원래 O가 되어야 되는데, X라고 하니까 틀린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움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불법에 해당하지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이를 불법이라고 부른다. 그렇으니까 불법에 해당하지만 위법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X가 되어야 되는데 O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 이것도 답이 금방 허탈하게 기억 1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 문제 29번을 가서 보겠습니다. 네, 29번 사례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지를 보기 앞서서 일단 보기를 읽어 나갈 때 이 지문에 나왔던
개념하고 대응해서 아 이건 뭐에 해당되는구나 빨리빨리 옆에다가 체크해서 적어주면은 선지 판단도 굉장히 빠르고 쉽고 또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가는요. A씨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자신의 식대를 계산할 때 사용하며 매출 전표에 허위로 서명했다. 그럼 이게 행위가 세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검사는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 전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하였고 근데요 여기서 일단 검사가 죄명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재판에 넘기느냐, 즉 어떤 죄명을 가지고 기소하느냐 그 내용이 이런 국어 문제에서는 다 100% 옳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를 일단 거기에 초점 맞춰가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죄명은 두 개로 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은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 성립하고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행위는 지금 외관상으로는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죄는 한 개만 성립한다고 본 거니까 이건 일죄고요. 일죄 유형 중에서도 법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일단 딱 적어놓고 가면은 굉장히 쉽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 문제 만드실 때 아마 너무 복잡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하여튼 일단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남이 잃어버린 거, 남이 분실한 신용카드든 뭐든지 간에 남이 분실한 물건 그냥 자기 멋대로 주워가면 이게 굉장히 이것도 나름대로 큰 죄가 됩니다. 그거 아마 상식적으로도 많이들 알고 있는 죄명인데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자, 그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뭐 이렇게 이 카드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든지 뭐 사문서 위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논리적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엄연히 이게 별개 하나의 죄고 이제 요 두 개 중에서 아마 한 가지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게 딱 엄밀히 따진다면은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하고 즉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위라고 해야지 이게 정확한 보기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검사가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빼놓고 기소했네요. 그러면 검사가 이걸 빼놓고 기소했으니까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건 좀 약간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좀 비현실적인 좀 꼼꼼하지 못하게 보기를 만드신 것 같네요. 하여튼 여기는 점이탈물 횡령죄는 지금 일단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건 빼고 일단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외관상으로는 행위가 두 개여서 구성 요건도 두 개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법원은 한 개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찾아보면요 이게 죄명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이게 형법에 나와 있는 죄명이 아닙니다. 이게 별도로 이렇게 카드를 뭐 훔치거나 남이 잃어버린 거 가지고 이렇게 부정하게 쓰면 이게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라고 그럽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그래서 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가 원래 공식 죄명이고 요 안에서 이제 이런 이렇게 신용카드 부정 사용한다든지 여러 범죄 유형이 있는 거겠죠. 근데 하여튼 굳이 아마 어려운 용어를 안 쓰기 위해서 이런 법률 이름을 안 쓴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일단 요 가의 사례는 일죄이고 그 중에서 법조 경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논리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하나여야지만 성립하는 것으로 봤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딱 우리가 추론하고 나를 보겠습니다. 그럼 가가 일조니까 나는 수조에 대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B씨는 C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C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광고를 실었다. 검사는 그럼 여기서 일단 행위가 끝났습니다. 근데 B씨가 한 행위는 뭡니까? 단지 그냥 신문에 C기관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 광고 실은 것 한 개밖에 없네요. 일단 그럼 행위는 한 개입니다. 자, 근데 검사는 어떤 죄로 기소했나 보겠습니다. 검사는 B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이게 가하고 다릅니다. 가는요 일단 검사가 두 가지 죄를 기소했는데 죄가 성립하는 개수는 하나밖에 안 된다. 근데 나는요 검사도 역시 두 가지 죄로 기소한 건 똑같은데 법원 똑같이 다 두 죄가 다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요건 일단 수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행위가 하나니까 요건 수죄 중에서도 상상적 경합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딱 옆에다가 체크하고 나가면 진짜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법원은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결을 했다. 이거 아까 상상적 경합에 처벌에 나왔던 바로 그 표현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두 죄 중에서 법에서 정한형, 즉 법정형에 더 무거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나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더 법정형인
얼마나 더 무거울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수치로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일단 옆에 기본 개념 체크한 다음에 하나하나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지 1번입니다. 가해서 검사는 A씨가 여러 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를 기소한 것이 그렇죠. 검사가 기소한 단계에서는요. 일단 그 행위가 여러 개라서 또 구성 요건도 여러 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죄를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판단이냐 검사의 판단이냐 잘 봐야 돼요. 일단 검사 기소한 건 그렇게 본 건 맞아요. 선지 1번 맞고 선지 2번입니다. 가해서 법원 이제 검사가 아니고 법원입니다.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매출 전표를 서명한 것을 평가할 때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가 법조 경합에 관계 있다고 본 것이 경우 그렇죠. 아까 우리가 딱 보기 읽으면서 체크한 그대로입니다. 2번 적절이고요. 선지 3번입니다. 가해서 법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 요건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판단해. 그렇죠. 바로 법조 경합은 논리적 관계 때문에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 관계를 판단하여 A씨에게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즉 역시 이 법조 경합 이론의 배경에도 역시 책임주의가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본 것이겠군. 다 맞네요. 그러니까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 3개는 다 맞았고요.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법원은 B씨 행위가 수재라고 봤고요. 이거 맞고요. 근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한형으로 처벌할 것이겠고 이거 당연히 맞죠. 네, 아까 법원은 두 가지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쭉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뭐 그냥 보기 나를 옮겨놓은 거네요. 또 선지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나에서 법원은 B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두 개 행위를 했다고 보았지만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행위는요. 다시 보겠지만 B씨가 행위한 거는 이렇게 신문에다가 C기관에 대해서 광고 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실었으니까 이렇게 허위사실을 실은 광고를 보니까 많이 이 C기관이 업무가 방해가 되겠죠. 뭐 실제로 이게 막 이 B씨가 C기관 찾아가가지고 난리치고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신문에 허위사실을 실은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업무가 방해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 사례에서는요, 행위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법원이 이 두 개 행위를 했다고 봤다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행위는 한 개입니다. 한 개. 하여튼 뒤를 보겠습니다. 불법을 이중평가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 것이겠군요. 두 개는 맞는데요. 즉 상산적 경합에 대해서 그 이론적 배경은 맞는데 앞에 행위 개수가 틀렸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 한 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2 10월달 이 모의고사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지문 읽기와 문제 풀이까지 일단 마쳤는데요. 혹시 심오한 사례 문제로 내신 같은 데에서 이 진짜 법정형을 진짜 선생님들이 찾아보시고 그 사례 문제를 더 어렵게 낼 경우 대비해서 한번 제가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진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문 보기 나온 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하고 업무방해죄 간에 한번 법정형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업무방해죄는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액수는 상한선이 같은데, 징역 상한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좀 높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법정형이 중하겠습니까? 이쪽이 더 중하죠.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더 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썼듯이 상산적 경합으로 처벌할 때는요, 이 업무방해죄 정한형이 아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한형으로만 처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럼 이게 만 두 죄가 진짜 이 업무방해죄가 딱 광고 실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시기관 찾아가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업무를 방해했다고 쳤을 경우죠. 요거를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때는 아까 그 중에서 아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또 가중주의라고 했으니까 가중주의에 의해서는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 한번 또 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죄가 여기 보기 나온 대로 상산적 경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면 이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처벌 원칙 중에서도 아까 지문에 가중주의만 나왔으니까 가중주의를 적용할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징역형을 선택할 것인가 벌금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경우가 또 나누어지겠네요. 자, 먼저 이 징역형을 선택해서 처벌한다고 할 경우는 이 두 가지 죄 중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더 징역형이 더 높지 않습니까? 7년 이하가 5년 이하보다 높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한 형, 이 7년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요. 7년 플러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이 가중을 대개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년에 2분의 1은 3.5년이죠. 3년 6개월. 네.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상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7년 더하기 3.5년이니까 10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10년 6개월. 자, 10년 6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금으로 만약에 선택할 경우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1,500만 원이니까 뭐 어느 게 더 중하다고 볼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일단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이제 1,500만 원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1이 얼마입니까? 750만 원이죠. 750만 원. 그렇죠. 네, 1,500만 원에 2분의 1은 750만 원이니까 이 둘을 합하면은 2,2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선택했다면은 2,250만 원 이하에서 이제 법원이 벌금 액수를 정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하고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이 될 때 이 가중주의 예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하는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형의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또 재밌게 또 실제로 숫자가 주어지니까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전에 뭐 나왔죠? 상산적 경험 나왔을 때 그렇죠. 아까 상해죄고 손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네, 여기 아까 이 상산적 경험 나올 때 상해죄하고 손괴죄 중에서 어느 죄가 더 무거운가는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한번 그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해죄와 손괴죄 법정형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해죄는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고요. 손괴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아까 우리 지문 나온 대로 상산적 경합으로 처벌한다면은 어느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네, 징역이건 벌금형이 있는 거 아니라 하여튼 명백하게 상해죄의 정한형이 훨씬 무겁죠. 그러니까 이걸 상산적 경합으로 처벌한다면은 이 상해죄 정한형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어느 형을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상한선 내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겠죠. 그런데 요거에 이제 상산적 경합이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실체적 경합 범위가 돼가지고 또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해죄, 손괴죄가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요.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해죄하고 손괴죄 중에서 징역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상해죄가 더 무거우니까 일단 징역 7년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아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하고 딱 숫자가 똑같네요. 3.5년을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10년 6개월이 되네요. 10년 6개월. 자, 그런데 보면 좀 여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상해죄하고 손괴죄 단순 합산을 해도 10년이야. 즉 10년을 못 넘어가는데 이게 가중주의를 적용을 해서 상해죄 정한 7년에다가 거기에 2분의 1 가중해서 3.5년 더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 합산보다 더 넘어갑니다. 사실 이 지문에서 단순 합산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 합산하게 되면은 너무 형이 무거워지고 그거는 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 그런 논리에서 단순 합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단순 합산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예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중을 해서 정한 형의 상한선이 단순 합산한 경우보다는 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추가해 쓴다면은 단순 합산은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순 합산은 초과 못함. 그러니까 이 7년하고 3년 단순 합산인 10년은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징역형으로 가중주의 해가지고 처벌한다면 딱 10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에서 이제 적절하게 법원이 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원칙과 또 예가 재밌네요.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 가중주의가 원칙인데 이렇게 가중주의 원칙 따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 합산한 경우보다 더 넘은 경우에는 단순 합산한 거를 넘지 못하게, 즉 단순 합산한 걸 제일 최고 한도로 해가지고 그 이하에서 형을 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벌금형 처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일단 역시 벌금 1,000만 원이 더 700만 원보다도 높으니까 일단 벌금 1,000만 원을 기준 삼고요. 1,000만 원에다가 또 여기 절반 2분의 1 더해야 되니까 500만 원을 더하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자, 근데 1,500만 원은 어떻게 단순
합산하는 것을 넘는가 안 넘는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개 단순 합산한 거는 1000만 원하고 700이니까 1700인데 이게 가중주의를 적용하니까 이 단순 합산한 것보다는 아래로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1500만 원 그대로 15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더 심화해가지고 이 법정형을 가지고 또 사례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가지고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